지금 너무 거품이 끼어 있어서 이 거품이 꺼지면 AI 빙하기가 올 수 있겠다. 부동산 거대 기업들조차 지금 파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파산 지경에 들어갔고, 중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터져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 미국 주식 굉장히 뜨겁고 그중에서도 AI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2025년도 이런 흐름 지속될까요?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거품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호조는 AI 반도체 호황이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사상 초유의 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데, 그게 또 AI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사업하는 곳에서 과연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다 AI 반도체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해서 이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력 소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지금 그 AI 가져다가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데서는 우리 종합운동장보다 더 큰, 무역센터보다 더 큰 시설에 AI 반도체들을 집어넣어놓고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 전력 소비량이 우리 서울시 전력 소비량에 맞먹을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다만 AI는 엄청 중요해요. 근데 너무 과장해서 부풀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생긴 거예요. AI는 지금 앞으로 한 20년? 아니 30년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도 앞에서 이끌어갈 엔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거품이 끼어 있어서 이 거품이 꺼지면 자칫 AI 빙하기가 올 수 있겠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AI 빙하기는 몇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예요. 워렌 버핏도 세계 시총 1위였던 애플 주식 좀 매도했었고 현금 보유가 지금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세계 경제 하락 신호로 봐야 되는 걸까요? 버핏이 뛰어난 거는 주식 종목을 고르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타이밍 잡는 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특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주식시장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올라갈 건 나무목으로 치고 다음에 폭락할 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이 그런 경험을 축적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이룩하게 해줬는데, 그게 지금도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현금 보유 비율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투자 행태를 보더라도 금융위기는 조만간 터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안 여쭤볼 수 없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미국이 지구의 가상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후보 시절에 코멘트를 했고, 지금 당선 시절에도 비트코인 옹호적인 발언을 최근에 했었는데, 그런 의견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 하기 위해서는 초고성능 컴퓨터를 병렬로 쫙 연결해도 그 캐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초고성능 컴퓨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이 가장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얘기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과연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법중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판단으로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절대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봐요. 최근 몇 년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동향만 보더라도 단기간에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되면 우리 상점의 가격표 매 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매 시간 바뀌니까.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 절대로 대체 못해요. 거기에다 어느 특정 재화 혹은 돈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해야 돼요. 이 화폐의 기능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본적 기능이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 기능 이외에도 파생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회계 단위의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결제 수단의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각 재화 간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비트코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높은 가격에 샀는데 폭락해 봐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하나요?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이 통화금융 이론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통화의 기본적 기능 그리고 이제 파생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치 뭐 그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와 버금갈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경제는 파탄 지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법정화폐라기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이제 여론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가치 저장 수단, 요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힘들어요.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부여하겠어요? 못해요. 그런 반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는 말을, 디지털 금과 같다는 말을 최근에 했습니다. 원래 이런 말 쉽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데 이제 화폐는 아니더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판단 그야말로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도박코인이에요. 도박코인도 도박장에서는 화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가상화폐가 그 화폐 역할을 한다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을 계속 반복해봐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 경제도 흔들리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와서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금융정책이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를 해봐요. 그러니까 통화금융정책이 그게 먹히겠는가. 그러니까 통화금융정책이 유명무실화돼요. 그러면 국가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경제를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대단히 위험해요. 물론 가상화폐가 그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제가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드리는 것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부풀려 놓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이제 강조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중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 갈등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힘겨워지겠죠.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더 증폭되고 그 영향으로 세계적인 그 갈등들도 더 커질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에 폭탄을 던지니까 유럽도 따라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또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국제적인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관세 폭탄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타격이 엄청 크겠죠. 근데 그건 단기적일 거예요.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그 견제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미국이 독립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곧바로 터졌던 그 영국과 미국의 전쟁 이후에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그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었고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었으니까 미국 해안을 전면 봉쇄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미국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수입품이 차단되니까 국내 기업들이 수입품 대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품보다는 품질이 좀 낮지만은 그래도 가격도 싸고 그리고 국내에 생산됐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내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또 그 수입품 대체하던 기업들의 품질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도약의 디딤돌로 삼았던 게 그 바로 봉쇄 조치예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도 영국이 또 유럽 대륙을 봉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유럽 대륙의 산업들은 어떻게 됐냐? 더 발전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봉쇄 조치가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는 기껏해야 반년에서 1년이에요. 그리고 관세 폭탄 이걸로도 국내 산업 보호 못해요. 국내 고용 보호 못해요.
국내 제조업 목표예요. 그거는 미국이 이미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겪어왔던 거예요.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1950년대 말부터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서 60년대 말에는 이제 달러 위기, 71년 말에 터졌죠. 터지기는. 근데 60년대 말에 그게 엄청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말부터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10% 관세를 추가로 매겨요. 그래서 과연 수입이 억제됐고 미국 국내 산업, 국내 제조업이 다시 성장의 발판을 다졌냐? 아니에요.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제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섬유 제품, 모든 섬유 제품에 대해서 할당을 해요. 쿼타를 줘요. 그게 이제 MFA라고 그러죠. 다자간 섬유 협상. 그 협상을 통해서 그 할당 관세도 매기고 그리고 쿼타도 주고 해서 쿼타 없이는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억제를 해요. 그럼 미국의 그 국내 산업은 그러면 호전됐냐? 아니에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고 국가 경제조차도 경쟁력, 성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걸 겪은 그 다음 정권, 카터 정권이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펼치기 시작해.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 국가 경제 전체를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전면적인 개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규제 다 없애는 거예요. 또 민영화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경쟁력, 성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2차 소국 파동이 터져서 경제난이 심각해지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레이건 정권이 또 레이거노믹스를 내세워서 카터보다 더 강력한 개방 정책을 펼쳐요.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경쟁에 노출되면 점점 강해져요. 그런 정책을 펼쳐서 1980년대부터는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하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이 드디어 독일과 일본을 앞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보호무역 정책, 또 중국 봉쇄 정책, 이거는 성공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 경제를 세계 대공황과 같은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를 받을 한국의 산업, 한국의 치해 전략은 있을까요?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미중 갈등이 국제적인 무역 분쟁,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또 환율 인상 경쟁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경제 파탄이 터지고 우리 경제도 거기에 따라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산업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나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이런 것들. 중국의 주요 경제 통계들 외국으로 알리잖아요. 그러면 간첩법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경제 지표들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발표를 물론 하죠. 성장률 같은 거. 근데 그 성장률조차도 저는 믿기가 어려워요. 통계 조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은 뭐 지난해 5%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1, 4분기, 2, 4분기에도 5% 이상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3, 4분기도 4.7%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숙자가 그렇게 급증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비로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전기 대비 성장률이. 그래서 중국 경제의 실상은 경제 통계 지표로 보지 말고 우리 동영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주요 도시들 노숙자 늘어나 있는 거, 질비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번화했던 상가들이 거의 절시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대규모 그 공업단지의 생산 시설들이 다 멈춰 있고, 그렇죠. 뭐 폐허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국 경제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 힘들면서 중국인들이 쓸 돈이 없어져서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최저가 상품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생산 원가보다 더 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수출을 하게 되면 LC를 이제 결제를 받게 되잖아요, 은행에서. 수출만 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 수출 대금은 받는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유럽의 주요 항구들이 이제 중국 전기자동차 적기장에 돼 있고 다른 그 중국 제품들도 지금 창고에 쌓여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좀 안 팔리니까 그 뭐 염가로 그 막 치고 팔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중국 제품의 가격은 원가 이하로 지금 그 판매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중국의 그
제조업체들은 네. 그걸 얼마나 오래 감당하겠냐고요.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 분들은 과거 소련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소련이 붕괴될 당시에는 소련은 경상수지 적자가 네. 지나치게 컸어요. 국가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붕괴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독일 다음으로 커요. 한때는 사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기는 해도 역시 대규모예요. 수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처럼 금방 무너질 일은 없고 또 다른 나라처럼 이제 그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일도 안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출로 벌어들인 그 돈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운동에너지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통화를 증발하면 물가 불안이 금방 일어나요. 그러나 운동에너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물가 불안을 안 일으켜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해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흐르는 물에 여기 돌을 던지면 이 돌은 안 움직이던 것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면 물의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돌이 물과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 그 운동에너지를 빼앗은 거죠. 그건 다른 재화의 이제 운동에너지를 빼앗는 거거든요. 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 화폐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흐르는 물에 총알을 그 물 속도만큼 빠르게 쏘아주면 물이 속도가 안 줄어요. 총알도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수출로 벌어들인 돈, 경상수지 흑자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가 불안이나 혹은 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그 다른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경제 자체만 보면 지금 괜찮아요. 국제 경쟁력도 높은 수준이고 성장 잠재력도 높은 수준이에요. 문제는 경제 정책이에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잠재 성장률을 훨씬 낮게 만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실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게 했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고 그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거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즉각 유출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수출품은 국내 그 돈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 돈이 즉각 지금 해외로 유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는 어려워져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누린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민주화가 지내야 경제 활동이 그 자유롭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에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제는 번영을 누렸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쇠락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을 봐봐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독재화가 계속해서 가속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부정부패 혐의로 자기 정적들 다 제거해서 거의 제왕과 같은 그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거의 힘들어요. 어떤 정책을 펼쳐도 독재화가 진행이 되면 그 경제는 쇠락하게 돼 있어요. 자,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빈집이 1억이라 그러잖아요. 네. 건설이 중단된 주택이 3천만 채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대도시에 가면 그 대형 그 빌딩들이 건설이 중단돼서 지금 그 흉물처럼 서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요 부동산 거대 기업들조차 지금 파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파산 지경에 들어갔고 또 거기에 그 재원을 대줬던 금융회사들도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 중국도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지금 있나요? 그게 타격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 넘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도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때도 경제를 결정적으로 도약시킨 사례가 제법 있어요. 이게 중국 경제의 그 어떤 그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중국은 지금 세계 그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에다 제품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던 나라들, 그리고 중국에서 값싼 수입품 사서 국내 물가 안정시켰던 나라들, 그 나라들 타격 심하겠죠.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심하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도 결코 좋지 않아요. 지금 어쩌면 중국 경제가 몰락하게 되면 타격을 제일 크게 받을 나라가 미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미중 갈등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그 원죄는 중국에 있어요. 2013년부터서 세계적인 국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각국 정부, 각 세계 그 경제 기관들, WTO나 또 그 IMF나 이런 데에서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를 상승을 시켜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잘 따르다가 어느 때 한때 또 환율을 끌어올리고 막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 바람에 환율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외교적인 분쟁까지 이어졌고 트럼프 1기 정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이 분쟁으로까지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원죄는 중국에 있는데 그래도 미중 갈등으로 피해를 볼 나라는 미국이지 않느냐.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무너진 그럼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중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터져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이미 몰락했잖아요. 또 대형 건설 회사들 거의 다 파산 지경이잖아요. 거기에 물린 금융회사들도 파산 지경이잖아요. 금융위기는 지금 억지로 막아내고 있는데 그거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터뜨려야 돼요. 정책적으로 터뜨려야 돼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잖아요. 그러면 소방당국이 맞불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산불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금융위기를 터뜨리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국내 경기는 급속하게 하강할 거예요. 그거 틀림없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진행되면 취약한 기업들은 다 망하기 시작해요. 취약한 금융기관들도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총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총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럼 총 수요가 우위인 공급자 시장이 조성이 돼요. 공급자 시장이 조성되면 소비할 제품 수량이 그만큼 더 적으니까 소비자들을 먼저 찾아와요. 그럼 재고 비용, 또 판촉 비용, 또 수송 비용, 광고 비용 이런 등등의 그 비용들이 축소되면서 기업의 경영수는 갑자기 호전돼요. 이익이 늘기 시작해요. 이익이 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은 이익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생산 늘리죠, 고용 늘리죠, 설비 투자 늘리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요.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불렸던 그 환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정책 때문이에요.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펼쳤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98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는데 이게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총공급자 시장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을 하니까 기업들 생산, 투자, 고용이 급증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99년에는 성장률이 11%를 넘었고 그 2000년도에도 8.9%를 기록을 해요. 중국도 그런 정책을 펼쳐야 돼요. 우리나라한테 배워야 돼요.